아저씨, 이 바이올린 팔려고요. 학생, 이거 어디서 났어? 서아가 먼지 쌓인 케이스를 열자 60대 수리점 주인 최동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요? 최동진이 돋보기로 F홀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1704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엔나의 눈물이야. 22년 전 빈 콘서트홀 화재 때 사라진 그날 밤 서울 인천공항 전용기에서 내리는 백발의 노부부, 남자 손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남자가 바이올린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재여가 드디어 내 아이들을 찾았구나. 도대체 서아 할아버지가 남긴 이 낡은 바이올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서아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10만 원이었어요. 서아의 손등은 냉동고 정리를 하다 생긴 동상 자국으로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중학교 교복을 입은 준호가 들어왔어요. 누나, 나 학교 가. 서아는 계산대 밑에 숨겨둔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가. 점심때까지 버텨야지. 준호는 누나 얼굴을 보며 김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누나, 오늘 병원 가야 돼. 선생님이 보호자 동반하래.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의 심장 판막증은 3개월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재혁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준호의 병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오후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갈게. 준호가 나간 뒤 서아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 예상 비용 1,200만 원, 붉은 글씨로 적힌 숫자가 서아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리고 집주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월세 2개월째 밀렸어. 이번 달 말까지 안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반지하 월세 35만 원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 꼭 드릴게요. 서아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오후 6시 퇴근한 서아는 병원 앞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비 계산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누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게. 반지하 집 문을 열자 초등학교 4학년 지민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나 오늘 급식 못 먹었어. 급식비 못 냈다고 영양사 선생님이. 지민이의 말에 서아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랑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뿐이었어요. 서아는 계란 후라이를 3개 부쳐서 밥 위에 올렸습니다. 얼른 먹어. 누나가 내일 급식비 가져다 줄게. 지민이와 준호가 밥을 먹는 동안 서아는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재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검은색 케이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서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케이스를 열자 광택이 바랜 바이올린이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엄마가 이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종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동진 악기 수리점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최동진 장인의 가게였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악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저씨, 이 바이올린 현 좀 갈아주세요. 최동진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을 갈아? 학생,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야? 아니요. 팔려고요. 현만 갈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아가 케이스를 열자 최동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를 쓰고 바이올린 F홀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최동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이거 어디서 났어?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요? 최동진은 바이올린을 조명 아래 비추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F홀 안쪽에 빈 피라모닉 특수각인이 있어. 이건 1704년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엔나의 눈물이야. 서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뭔데요? 22년 전 빈 무지급 헤어라인 콘서트홀 화재 때 사라진 명기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이올린 중 하나지. 최동진은 바이올린을 들고 창문 쪽으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학생 할아버지가 누구신데 이런 걸 갖고 계셨어?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데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동진은 한참을 바이올린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학생, 이거 함부로 팔면 안 돼.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 내일 다시 와. 서아는 당황했어요. 아저씨,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당장 팔아야 해요. 안 돼. 이게 진짜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물건이야. 하루만 기다려줘. 최동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아는 바이올린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휴대폰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검색했어요. 수십억 원대 명기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소파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가슴이 너무 아파. 서아는 준호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서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고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봤어요. 엄마, 이거 팔아도 되는 거지? 준호 살려야 해. 그날 밤 서아는 엄마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악보, 공연 팜플렛이 나왔어요. 그중 낡은 공연 포스터 하나가 서아의 손에 잡혔습니다. 2003년 3월 12일 빈 무지급 헤어라인, 윤재혁 바이올린 독주회.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서아는 포스터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어요. 엄마, 나 결백해. 언젠가 꼭 증명할 거야. 서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진은 수리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음악협회와 빈 피라모닉 아카이브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비엔나의 눈물 발견 가능성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오스트리아에서 회신이 왔어요. 최동진은 바이올린 F홀 사진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서아는 다시 악기 수리점 문을 열었어요. 최동진이 흰 봉투 하나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오스트리아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학생, 이거 읽어봐.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섞인 필체였어요. 사랑하는 손녀 서아에게. 나는 한요제프, 너의 외할아버지다. 내 엄마 재혁은 내 무남 동료였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22년 전 재혁은 빈에서 가장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 하지만 내 재혁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 박미선이
모든 걸 빼앗아 갔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2003년 3월 11일 밤 무지급 헤어라인 리허설 중 화재가 발생했어. 박미선은 재혁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지. 증거는 모두 조작됐고 재혁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어.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한국으로 도망쳤고 나는 22년 동안 딸을 찾지 못했어. 그런데 최동진 선생이 비엔나의 눈물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보냈지. 그 바이올린은 재혁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악기야. 편지 마지막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서아야, 내가 정말 재혁의 딸이라면 나는 빈에서 한국으로 가겠어. 내 남은 인생을 너희 삼남매를 위해 쓰고 싶구나. 최동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 이 편지가 진짜라면 너한텐 할아버지가 계셔. 그분은 빈 피라모닉에서 40년 넘게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신 분이야. 서아는 편지를 꽉 쥐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반지하 집 창고에서 서아는 엄마 유품 상자를 모두 꺼냈습니다. 오래된 여권, 비행기표,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2003년 3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빈을 떠난다. 아버지께 면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나를 범인이라고 한다. 미선이 조작한 증거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아는 일기장을 읽으며 엄마의 억울함을 느꼈어요. 임신 3개월, 뱃속 아기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엄마는 언젠가 진실을 밝힐 거야. 서아는 일기장을 덮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케이스 바닥을 자세히 보니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서아는 케이스 천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케이스 바닥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와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3년 3월 12일 빈 무지급 헤어라인 마지막 연주. 서아는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쥐고 오래된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혁아, 이건 김성준이야. 내가 무대 감독으로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남기는 증거야.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03년 3월 11일 밤 10시 47분 나는 조명실 CCTV에서 박미선이 퓨즈를 빼는 걸 봤어. 그 여자가 일부러 화제를 냈다고. 테이프에서는 남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박미선이 내 가족을 협박했어. 내 딸 사진을 보여주며 입 다물라고 했지. 나는 겁쟁이야, 재혁아. 미안해. 테이프가 끝나고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2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서아는 한요제프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윤서아예요. 재혁의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아, 정말 내 손녀 맞니? 네, 할아버지. 저 엄마 일기장 찾았어요. 그리고 증거 테이프도요. 한요제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마. 비행기 표 끊고 내일 출발할게. 할아버지.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22년 만에 엄마의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신다. 우리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전화를 끊고 서아는 바이올린을 꺼내 껴안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엄마와 외할아버지를 이어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준호와 지민을 학교에 보낸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장에서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한효제프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편지에 동봉된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 이제는 백발이 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도착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아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흰 수염과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한효제프는 서아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재혁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백발의 여인이 노인을 부축하며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아, 우리 손녀 맞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효제프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재혁이랑 똑같아. 눈이, 코가, 입이 다 우리 딸을 닮았구나. 인천공항 도착장 벤치에서 한효제프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서아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가락이 엄마 닮았구나. 바이올린 켜봤니?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한효제프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재혁이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혁이가 7살 때 찍은 거야. 처음 바이올린을 선물 받은 날이지. 서아는 사진을 보며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효제프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재혁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 신동이었어. 3살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들었던 곡을 그대로 쳤지. 5살 때는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0살 때 빈소년 교향악단 수석이 됐어. 마리아가 말을 이었어요. 재혁은 착한 아이였어. 연습실에서 밤을 새워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지. 그 애는 바이올린이 천직이었어. 서아는 엄마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던 엄마는 반지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3남매를 키운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한효제프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재혁은 과거를 잊고 싶어 했을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겠지.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이태원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효제프는 22년 만에 먹는 한국 음식에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이 좋아하던 김치찌개구나. 서아는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리아가 서아에게 물었어요. 준호랑 지민이는? 학교 갔어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거 너무 떨려서 혼자 왔어요. 한효제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만나자. 애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식사 후 한효제프는 서아에게 22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03년 3월 재혁은 빈 무지급 헤어라인에서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어. 25살이었지. 유럽 전체가 재혁의 연주를 기다렸어. 서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혁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재혼을 했어. 상대는 박미선이라는 여자였지.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어. 한효제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미선은 처음엔 재혁을 잘 대해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혁의 재능을 질투하기 시작했지. 자기는 평범한데 의붓딸은 천재니까. 마리아가 말을 이었어요. 박미선은 음악을 전혀 몰랐어. 하지만 재혁 아버지 재산을 노렸지. 그 여자는 재혁이 콘서트에서 성공하면
모든 관심이 재혁한테 쏠릴 걸 알았어.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낸 거예요? 한효제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3년 3월 11일 밤 리허설이 끝나고 재혁은 연습실에 남아 있었어. 박미선은 조명실에 몰래 들어가서 메인 퓨즈를 빼냈지. 그럼 증거가 있었겠네요? CCTV가 있었어. 하지만 박미선은 보안팀장한테 돈을 줬어. 그 남자는 CCTV 원본을 숨기고 조작된 영상을 경찰에 넘겼지. 서아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범인이 된 거예요? 재혁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박미선이 만든 가짜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 재혁 옷에서 라이터가 나왔고 재혁 지문이 묻은 기름통이 발견됐어. 마리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도 재혁을 믿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어. 재혁은 그날 밤 빈을 떠나 한국으로 도망쳤어. 한효제프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재혁은 한국에 와서 내 아버지를 만났어.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 재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 과거도 묻지 않고. 서아는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효제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재혁은 혼자 너를 낳았고 그 뒤로 준호와 지민이도 낳아서 홀로 키웠단다. 서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를. 재혁은 내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 너무 아팠나 봐. 빈에서 쫓겨나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으니. 마리아가 서아 손을 잡았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혼자 삼남매를 키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지. 엄마는. 서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낳고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한효제프는 서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재혁이 혼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박미선이 나쁜 거예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박미선은 지금도 빈에서 잘 살고 있어. 재혁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지. 우리는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서아는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엄마가 남긴 증거예요. 한효제프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니? 김성준이라는 무대 감독이 녹음한 거예요. 박미선이 조명실에서 퓨즈를 빼는 걸 봤대요. 한효제프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엄마 일기장에도 모든 게 적혀 있어요. 마리아가 서아를 껴안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재혁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한효제프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재혁아, 내 딸이 너를 구해줄 거야. 다음 날 오전, 한효제프는 서아 삼남매를 이태원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와 지민이는 처음 보는 대저택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누나, 여기가 진짜 할아버지 집이야? 높은 담장과 정원, 3층 양옥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한효제프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 집은 22년 전 재혁이 살던 집이야. 내가 그대로 보존해뒀지. 거실에 들어서자 서아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봤습니다. 어린 엄마가 바이올린을 든 사진,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진, 트로피를 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와, 엄마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한효제프는 2층 계단을 가리켰어요. 재혁방도 그대로 있어. 올라가 볼래? 서아 삼남매는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악보, 트로피, 메달이 선반에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재혁이 쓴 듯한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준호가 트로피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때 1층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집에 누가 왔어요? 서아는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 샤넬 슈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 엄마를 모함한 그 여자였어요. 아버님,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박미선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효제프가 대답했어요. 재혁의 딸들이야. 내 손녀들이지. 박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재혁이요?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을 어떻게 믿으세요? 바이올린을 가져왔어. 비엔나의 눈물이야. 박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도 없이 재혁 핏줄이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희 진짜 재혁 씨 딸이에요. 바이올린이야 어디서 훔쳐올 수도 있죠. 아버님, 혹시 이 아이들한테 속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나섰어요. 미선 씨, 서아가 재혁 일기장이랑 사진도 가져왔어요. 박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기장이랑 사진도 조작 가능하죠. 요즘 기술 좋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한효제프가 소개했어요. 얘들아, 고모 수진이란다. 미선 씨 딸이지. 박수진은 서아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애들이 누구예요? 재혁 언니 딸들이야.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재혁 언니?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혈액 검사부터 하셔야죠. 요새 사기꾼들 엄청 많잖아요. 서아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의붓동생, 어쩌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희 진짜 재혁 씨 딸들이에요. 서아가 말했어요. 수진이 서아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뺨을 쿡 찔렀습니다. 재혁 언니, 22년 전 방화범을 왜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서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엄마 방화범 아니에요. 증거 있어?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 집안 망친 거 알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박미선이 수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진아, 그만해. 애들한테 왜 그러니? 엄마, 저 애들 사기꾼 같아요. 저렇게 남루한 옷 입고 와서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누나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수진이 준호를 밀쳤어요. 꼬맹이가 어른한테 대들어? 한효제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수진아, 이 아이들한테 왜 그러니? 박미선이 나섰어요. 아버님, 수진이 말도 일리 있어요. 혈액 검사는 해야죠. DNA 확인하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내일 빈 대사관에서 DNA 검사하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박미선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 아이들 여기 머물게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 손주들인데. 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객실 준비하겠습니다. 서아 3남매는 2층 객실로 안내됐어요. 방문을 닫자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저 고모 왜 저래? 우리한테 너무 심했어. 서아는 준호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진짜 핏줄이라는 거 증명하면 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 응.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그날 밤 박미선은 수진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저 애들 절대 이 집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해. 엄마, 근데 DNA 검사하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애들 쫓아내면 돼. 내일 계획이 있어. 박미선은 서랍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저 큰애 도둑으로 만들 거야. 22년 전 재혁이한테 했던 것처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다음 날 새벽 2시, 박미선은 복도를 조용히 걸어 서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와 지민이는 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박미선은 가방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내 서아의 백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브로치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어요. 박미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요제프와 마리아, 서아, 삼남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님, 제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한요제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브로치? 어제 드레스룸에 두었던 다이아 브로치요. 5천만 원짜리인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어디 다른 데에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드레스룸 서랍에 넣어뒀어.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미선이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김이모, 어젯밤에 누가 내 방 근처 왔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모님, 어젯밤 11시쯤 서아 양이 화장실 가다가 사모님 방 근처를 지나갔어요. 박미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서아가? 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화장실 갔을 뿐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확인해 보죠. 박미선이 서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방 좀 보여줄래요? 왜 제 가방을요? 브로치가 정말 없다면 보여줘도 상관없잖아요. 한요제프가 나섰어요. 미선 씨,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아버님, 도둑이 누군지 확인해야죠. 5천만 원짜리 브로치예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백팩을 열었습니다. 책, 지갑, 휴대폰이 나왔어요. 박미선이 백팩을 빼앗아 안쪽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브로치를 봤어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제가 안 넣었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브로치가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누군가 넣은 거예요. 저 정말 몰라요. 박미선은 브로치를 들고 한요제프에게 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 애들은 사기꾼이에요. 한요제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아야, 이게 정말 내가 한 거야? 할아버지, 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마리아가 서아를 감쌌어요. 요제프, 서아 말을 믿어요. 이 애가 그럴 애 아니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한요제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미선은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도 처음엔 이 불쌍한 애들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엄마 말이 맞아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애들 내일 DNA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쫓아내세요.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누나 도둑 아니에요. 누가 누명 씌운 거예요. 지민이도 서아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요제프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재혁의 핏줄이 맞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버님, 마리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2년 전 재혁도 이렇게 누명 썼잖아요. 또 똑같은 실수하실 거예요? 한효제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아를 봤어요. 박미선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아버님, 도둑과 한 지붕 아래 못 살아요. 이 애들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가겠어요. 미선 씨, 그건 선택하세요. 22년을 함께 산 저희와 어제 처음 만난 애들 중에 한효제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 있어라.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마리아가 반대했습니다. 요제프, 정신 차려요. 마리아, 내 결정이요. 서아, 너희 짐 싸라. 서아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겪었던 그 억울함을 자신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오후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준호와 지민의 손을 잡고 저택을 나섰어요. 한효제프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손주들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당신 22년 전 재혁한테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소. 브로치가 서아 가방에서 누군가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22년 전 재혁 옷에서 라이터 나온 것처럼. 한효제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박미선과 수지는 드레스룸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역시 대단해. 22년 전 방법이 또 통하네요. 그래. 저 애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거야. 수지는 잔을 들며 웃었지만 얼굴 어딘가 씁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서아 3남매, 택시를 탈 돈도 없어 1시간을 걸어 반지하 집에 도착했어요. 서아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처럼 누명을 썼어. 서아는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반지하 집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누나, 우리 또 쫓겨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집이 여기잖아. 서아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할아버지가 우리 믿어주실 거지? 그럼.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오해 풀릴 거야. 서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절망감이요. 서아는 젖은 백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케이스는 방수가 되어 있어서 안쪽은 젖지 않았어요. 빗물에 바이올린 표면의 먼지가 씻겨나가면서 광택이 드러났습니다. 서아는 바이올린을 햇빛에 비춰봤어요. F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최동진 아저씨가 말했던 빈 피라모닉 마크 옆에 작은 독일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WAHRHEIT인 KASSETT MV 2003.3 11 2247 서아는 독일어를 번역기에 돌렸습니다. 진실은 카세트에 무대 감독 2003년 3월 11일 밤 10시 47분 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 각인을 남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아는 바이올린 케이스 바닥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중구조로 된 부분을 눌러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메모지가 나왔어요. 메모는 엄마 필체였습니다. 성준에게. 이 테이프는 무대 CCTV 원본이야. 미선이 방화한 증거가 담겨 있어.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 이게 진실을 밝혀줄 거야. 서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22년 동안 이 증거를 숨겨둔 거예요.
서아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김성준 무대 감독 검색 결과 김성준은 현재 인천 종합공연장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서아는 공연장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했습니다. 엄마, 내가 증거 찾아서 할아버지한테 갈게. 엄마 억울함도 함께 풀어줄게. 준호가 누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누나,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준호야. 근데 너 내일 병원 가야 되잖아. 그건 괜찮아. 누나 먼저야. 서아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엄마 일기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편 이태원 저택 3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엄마 박미선이 잠든 후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은 22년 동안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재혁의 재단이 있는 곳이죠.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벽에는 재혁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혁의 10살 생일 사진을 만졌어요. 사진 속 재혁은 2살배기 수진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재혁 영정 앞에 앉았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언니 괴롭히는 거 다 봤어. 나 6살 때부터 다 알았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언니 바이올린 활에 송진 뿌려서 연주 못하게 한 것도 봤어. 콘서트 전날 밤 언니 악보 찢은 것도 봤고, 그리고 그날 밤 조명실에서 엄마가 빨간 퓨즈 빼는 것도 다 봤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나 겁쟁이라서 말 못했어. 엄마가 무서웠어. 언니가 경찰한테 나 6살 수진이가 봤을 거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날 때렸어. 그리고 못 봤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지. 수진은 사진 속 재혁을 쳐다봤어요. 그 뒤로 22년 나 계속 겁쟁이로 살았어. 매일 밤 언니 꿈을 꿨어. 언니가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봤어. 수진의 통곡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 서아 봤어. 너무 언니 닮았어. 특히 눈빛이. 서아가 브로치 누명 쓰고 쫓겨날 때 나 22년 전 언니 생각났어. 수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금색 자물쇠가 달린 어린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내 6살 생일 때 선물해 주신 거야. 2003년 3월 12일자 일기 여기 있어. 어린애 글씨로 쓴 거지만 날짜랑 장소 다 적혀 있어. 수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나쁜 짓 했어. 불났어. 나는 무서워서 거짓말했어. 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니, 내가 이제라도 진실 말할게. 서아한테도 사과할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 낼게. 수진은 일어나서 재혁 사진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인천행 버스를 탔어요. 인천 종합공연장 주소를 손에 쥐고요. 오전 10시 서아는 인천 종합공연장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스태프에게 김성준 무대 감독을 찾는다고 했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 아세요? 2003년 빈 무지급 헤어라인 화재 사건 CCTV 원본이에요. 김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서아를 조용한 창고로 데려갔어요. 학생, 그걸 어디서 났어? 제 엄마 윤재혁이 남긴 거예요.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성준은 카세트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재혁 씨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네.
엄마가 이 테이프를 바이올린 케이스에 숨겨뒀어요. 선생님한테 전하라고요. 김성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어. 재혁 씨, 미안해. 서아는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03년 3월 11일 밤 10시 47분, 나는 조명실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 리허설이 끝나고 재혁 씨만 무대에 남아서 연습하고 있었지. 김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미선이 조명실에 들어가는 게 보였어.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확대했지. 박미선이 메인 퓨즈를 빼더라고. 그리고 재혁 씨 옷장에 라이터를 넣었어.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있었지. CCTV 원본 파일. 근데 박미선이 날 찾아왔어. 내 딸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지. 말하면 딸이 다칠 거라고. 김성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 딸이 무서워서 증거를 숨겼어. 대신 카세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재혁 씨한테 건네려고 했는데 재혁 씨가 그날 밤 한국으로 떠나버렸지. 서아는 김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가주세요. 할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해요. 김성준은 망설였어요. 22년 전 일인데 누가 믿겠어? CCTV 원본 파일 아직 있으세요? 응. USB에 백업해뒀어.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럼 그것까지 가져가요. 우리 엄마 억울함 풀어야 해요. 김성준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증언할게. 재혁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 김성준은 창고 금고를 열고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이게 2003년 3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조명실 CCTV 원본이야. 타임스탬프도 다 있어. 서아는 USB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재혁 씨가 너를 낳았구나. 정말 엄마 닮았어. 그 강인한 눈빛까지. 김성준은 당시 사고 보고서도 챙겼어요. 이것도 가져가. 박미선이 조작한 거랑 진짜 보고서 둘 다 있어. 비교하면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서아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김성준과 함께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아는 바이올린을 꼭 안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밝혀낼게. 엄마 억울함도 내 억울함도 모두. 김성준이 물었습니다. 너도 박미선한테 당한 거니? 네. 브로치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났어요. 엄마랑 똑같이. 김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여자는 22년 동안 같은 수법을 쓰는구나. 이번엔 내가 막을 거야. 오후 3시 택시는 이태원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 양, 어떻게? 할아버지 계세요?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아와 김성준이 거실에 들어서자 한효제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야. 그때 2층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어요? 박미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김성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성준? 오랜만이군요, 박미선 씨. 22년 만인가?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효제프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김성준이 대답했어요. 저는 2003년 빈 무지급 헤어라인 무대 감독이었던 김성준입니다. 재혁 씨 화재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카세트와 USB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게 엄마가 남긴 진짜 증거예요. 그날 오후 박미선은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저택 응접실에는 30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고 윤재혁 선생의 이름으로 음악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미선은 선한 계모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22년 전 불행한 사건으로 재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재능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을 만들 겁니다. 한효제프는 2층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자 연기 좀 봐요. 역겹네요.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서아가 들어섰어요.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거짓말 그만하세요. 기자들이 일제히 서아를 향했습니다. 박미선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며 말했어요. 도둑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서아는 박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도둑 아니에요. 당신이 브로치를 제 가방에 넣었잖아요. 증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22년 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증거가 있어요. 서아는 한효제프에게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엄마가 남긴 카세트예요. 한효제프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김성준이 들어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왔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준 씨, 당신 왜 22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한효제프가 물었어요. 무슨 진실? 김성준은 USB를 꺼냈습니다. 2003년 3월 11일 밤 10시 47분 빈 무지급 헤어라인 조명실 CCTV 원본입니다. 박미선이 메인 퓨즈를 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효제프는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냈고 마리아는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흑백 화면이 나타났어요. 타임스탬프 2003년 3월 11일 22시 47분 박미선이 조명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미선은 주변을 살피고 빨간 퓨즈를 빼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 재혁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응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재혁의 락커를 열고 라이터를 넣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박미선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조작이에요. 저 파일 가짜예요. 김성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타임스탬프 확인해 보세요. 원본 파일입니다. 제가 22년간 보관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걸 갖고 있어? 박미선 씨가 제 가족을 협박해서 증거를 숨기라고 했죠. 하지만 양심상 원본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효제프는 화면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의심했구나. 바로 그때 응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박미선은 딸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자 여러분. 저는 2003년 3월 11일 빈 무지급 헤어라인에 있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지만 다 기억해요. 기자들이 수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엄마가 조명실에 들어가서 빨간 퓨즈를 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재혁 언니 옷장에 라이터 넣는 것도 봤습니다.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아, 내가 뭘 안다고. 엄마, 저 다 알아요. 그리고 재혁 언니가 경찰한테 6살 수진이가 봤을 거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절 때려서 못 봤다고 거짓말하게 했죠. 수진은 박스를 열어 금색 자물쇠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 6살 때 일기장입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2003년 3월 12일자를 보세요. 한효제프는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언니 나쁜 짓 했어. 나는 무서워서 거짓말했어. 날짜와 장소까지 어린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서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아야, 고모가 정말 미안해. 22년 동안 겁쟁이로 살았어. 너희 엄마 재혁 언니는 내가 2살 때부터 날 업어 키웠어. 친엄마보다 더 날 사랑했어. 근데 나는 그 은혜를 22년 동안 배신했어.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모,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고모 용서하실 거예요. 박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날 배신해? 한효제프는 박미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당신이 내 딸 인생을 망쳤소. 22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대가를 치르시오. 경찰이 들어와 박미선을 체포했습니다. 박미선이 경찰에 연행된 후 이태원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한효제프는 서아 3남매를 거실로 불렀어요. 노인은 무릎을 꿇고 서아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2번이나 핏줄을 버렸구나. 22년 전 재혁을, 그리고 며칠 전 너를. 서아는 황급히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재혁을 의심했고, 너도 의심했어. 늙은이가 현명하지 못했어. 마리아가 남편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요제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해요. 재혁이 억울함이 풀렸잖아요. 한요제프는 눈물을 닦고 서아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 3남매 평생 책임질게. 준호 수술도, 지민이 교육도, 너의 미래도.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억울함만 풀리면 돼요. 아니야. 너희는 재혁의 피를 이어받은 내 손주들이야.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빈 대사관에서 DNA 검사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봉투를 열자 결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효제프 마이너스 윤서와 친손관계 확률 99.97% 한효제프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재혁아, 내 딸들이야. 정말 내 딸들이 맞아. 다음 날 한효제프는 준호를 서울대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다음 주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수술비가 1,200만 원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준비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서아와 지민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누나, 나 이제 괜찮아? 응, 준호야. 이제 아프지 않아. 서아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박미선은 방화죄, 무고죄,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어요. 22년 전 범죄 증거가 명백했고 김성준과 박수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준호, 지민이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한요제프와 마리아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빈으로 가도 돼요? 서아가 물었어요. 그럼, 재혁의 장학금으로 음악 공부해야지. 할머니가 바이올린 가르쳐 줄 거야. 마리아가 서아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아야, 내 손가락은 엄마를 닮았어. 분명 재능이 있을 거야. 지민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언니, 나도 바이올린 배울 수 있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배우자. 준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준호의 얼굴은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재혁의 피가 흐르는 너희들이야. 출국 전 서아는 엄마 산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바이올린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엄마 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찾았어. 그리고 엄마 억울함도 다 풀었어. 박미선은 감옥 갔고 수진 고모는 용기 내서 진실 말했어. 서아는 엄마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빈으로 가.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그곳으로. 할아버지 집에서 바이올린 배우고 엄마가 다녔던 음악학교도 갈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못 이룬 꿈 이어갈게. 준호랑 지민이도 함께. 우리 삼남매가 엄마 대신 행복하게 살게. 비행기 안에서 서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요제프가 서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아야, 빈에 도착하면 제역방을 내게 줄 거야. 22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뒀어. 할아버지. 그리고 재혁이 쓰던 악보랑 바이올린도 다 있어. 내가 엄마 꿈을 이어주길 바란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서아야, 빈 음악원에는 재혁을 기억하는 교수님들이 많아. 모두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준호와 지민이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는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빈 무지급 헤어라인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든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우리 잘 도착할게. 그리고 엄마가 서지 못했던 그 무대에 내가 설게. 비행기는 빈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년 후 빈 무지급 헤어라인 콘서트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재혁 추모 음악회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서아는 20세가 되었고 1년 동안 마리아 할머니에게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위한 추모 음악회, 서아의 첫 독주 무대였어요. 분장실에서 서아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시절 엄마와 똑같은 모습이 비쳤어요. 한요제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한요제프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건넸어요. 오늘은 이걸로 연주해라. 재혁이 마지막으로 켰던 비엔나의 눈물이야. 서아는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22년 만에 제대로 복원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름다운 광택을 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떨려요. 괜찮아. 넌 재혁의 딸이야.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 무대 뒤에서 준호와 지민이가 응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응원할게. 준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지민이는 빈 소년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객석에는 1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음악 평론가들과 재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요제프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2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을 떠나야 했던 내 딸 윤재혁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재혁은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22년간 진실이 묻혀 있었지만 재혁의 딸 서아가 그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오늘은 재혁의 딸이 엄마를 위해 연주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가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서아를 비췄고 객석 1200명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아는 엄마 사진이 걸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엄마가 22년 전 연주하려 했던 그 곡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어요. 서아의 손가락은 현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고 활은 바이올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객석 앞자리에 앉은 준호와 지민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민아, 누나 정말 멋있다. 응, 꼭 엄마 같아. 한효제프는 재혁의 액자 사진을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재혁이 보고 있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서아는 연주하는 동안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엄마 3남매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엄마,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엄마. 마지막 음이 울리고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꽃다발이 무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커튼콜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봐. 우리 해냈어. 엄마 억울함도 풀었고 엄마가 서지 못했던 이 무대에 내가 섰어. 무대 뒤 한효제프는 재혁 액자 사진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재혁아,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음악회가 끝난 후 서아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서아 씨, 오늘 연주 어떠셨나요? 엄마를 생각하며 켰어요. 엄마가 22년 전 하지 못했던 연주를 제가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빈 음악원에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네, 할아버지는 평생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도우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6개월 후 서아는 빈 음악원 후배들에게 무료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매주 토요일 가르쳤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럼요. 재능과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제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느 봄날 저녁, 서아는 할아버지 저택 정원에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준호는 피아노를, 지민이는 첼로를 배우고 있었어요. 3남매가 함께 실내악을 연주했습니다. 한효제프와 마리아는 벤치에 앉아 손주들의 연주를 들었어요. 재혁아, 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이제 편히 쉬렴. 서아는 연주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남긴 바이올린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딸을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